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 바다는 거대한 검은 입을 벌리고 침묵을 삼켰다. 선체는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로 울렸고 젖은 갑옷 속의 피부는 소금과 땀이 엉겨 붙어 있었다. 뱃전에서 바라본 해안의 불빛은 핏빛처럼 희미하게 흔들렸고 공기 속엔 먼 곳에서 불어오는 미지의 폭풍 냄새가 가득했다. 몽골 병사들은 갑판 위에서 휘청거리는 등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로의 눈을 피했다. 숨소리조차 적의 귀에 들릴까 두려워서였다. 어둠은 무겁게 내리고 구름 사이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몸을 뒤틀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바다의 파도와 닷줄이 일정한 박자로 부딪히며 시간을 재는 듯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초침이 멈춰 있었다. 젖은 나무에서 올라오는 향과 머리카락에 붙은 소금기 냄새가 어지러웠고 무릎 위의 손에서는 두려움과 피로가 섞인 떨림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조국의 이름을 읊조리고 누군가는 용맹을 과시하려는 듯 칼자루를 더 세게 쥐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알 수 없는 힘 앞에서는 작은 촛불일 뿐이었다. 한 병사는 속으로 질문했다. 왜 나는 이 바다에 서 있는가? 왜 저녁 안개 속에 보이는 돌담이 나를 막고 있는가? 대답은 파도와 함께 사라졌다. 저 멀리 해안선 위에는 낮은 돌담이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너머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쌓아올린 벽 위에서는 불빛이 깜빡이고 화살이 준비되고 속삭임과 기도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어린아이와 노인은 돌을 날랐고 농부들은 곡식을 베다가 갑옷을 입었다. 이 밤에 파로 건너 서로를 바라보는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흙과 백의 실루엣만을 기억할 것이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긴 활처럼 긴장했고 곳곳에서 짧은 명령이 속삭임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폭풍의 기운이 흘러나와 해면을 스쳤다. 몇 년 전 바람은 다른 속삭임을 전했다. 몽골 초원과 사막을 제패하던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카한은 자신의 제국을 바다 저편까지 펼치고 싶어 했다. 그는 1266년에 중국을 정복하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일본의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다. 서신 속에서 그는 일본을 작은 나라라 부르며 조공을 요구했다. 그는 외교 사신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일본의 막부는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바다에서 되돌려 보냈다. 사신들은 바람과 파도에 막혀 돌아갔고 카한의 오만한 단어들은 바다에 흩어졌다. 수년 동안의 침묵 끝에 1274년 12월 초 겨울 바람이 불 때 쿠빌라이는 새로운 메아리를 보냈다. 약 800에서 900척 사이의 선박에 1만 6천에서 4만 명 사이의 병사, 몽골, 중국, 고려에서 징집된 군인들을 태워 쓰시마 해협을 건넜다. 첫 번째 목표는 쓰시마와 이키섬이었다. 섬을 지키던 소스케쿠니와 다이라 카게타카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지만 압도적인 수와 화약을 담은 투석기, 퉁기, 복합공과 독화살을 가진 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일본 병력은 4천에서 6천 명뿐이었다. 몽골의 전열은 진과 북소리에 맞춰 흔들림 없이 움직였고 사무라이들의 개인 결투 방식은 대규모 전투 앞에 갈라졌다. 이키섬에서 몽골군은 더 많은 공포를 보여주었다. 불길한 북소리와 함께 갑옷을 입은 기병이 해변을 덮쳤고 화약 연기가 하늘을 가렸다. 일본 전사들은 화살을 피하며 산속으로 후퇴했지만 산중에서도 화약 구슬이 터지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독이 묻은 화살이 피부에 스치면 붉은 피가 끓어오르고 철제 화살촉이 나무 방패를 가르며 튕겨나갔다. 이 전투는 일본에게 새로운 전쟁 방식을 가르쳤다. 집단 전술과 화약 그리고 빠른 기병.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개인의 용맹과 칼날만을 믿었다.
몽골군의 병력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았고 일본 병사들은 모래 위에 이름을 남기며 후퇴했다. 스시마와 이키를 삼킨 몽골군은 하카타만으로 향했다. 막부는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병력을 모아두었지만 전체 병력은 만에 겨우 4천에서 6천 명이었다. 몽골군은 연속적인 화살비와 투석기 포격으로 해안선을 뒤덮었다. 사무라이들은 말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도끼를 들고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기다렸다.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와 북소리가 해안 절벽에서 반사되어 귀가 멍멍해졌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선박에서는 구멍난 갑판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이런 혼돈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밤이 깊어지자 은밀히 반격을 준비했다. 기회를 노리던 그들이 폭풍처럼 덮쳐올 것이다. 12월 20일 새벽, 몽골군은 갑작스럽게 배로 돌아갔다. 이미 많은 병사가 부상을 입었고 보급도 줄어들었다. 선박들은 하카타만에서 바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그날 밤 바람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며 우렁찬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바다는 검은 산과 같은 파도를 일으켜 서로 줄에 묶인 배들을 덮쳤다. 몇몇 배는 해변의 모래톱에 부딪혀 부서졌고 가라앉았다. 한국 기록에 따르면 약 200척의 배가 침몰하고 13,000명의 병사가 익사했다. 일본 전사들은 모래톱 위로 떠밀려오는 시신과 파편을 보며 신들이 바람을 보내주었다고 속삭였다. 신풍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태어났다. 첫 번째 침략이 끝나자 일본은 부서진 방패와 시신 위에서 삽을 들었다. 1275년 막부는 하카타만을 따라 길이 19km, 높이 최대 2.8m에 이르는 돌담을 쌓기 시작했다. 벽의 안쪽은 경사가 있어 말과 궁수가 위에서 이동할 수 있었고 외벽은 수직으로 세워 적이 오르지 못하게 했다. 이 돌담을 위해 농민과 무사, 여자와 아이까지 동원되었고 밤낮 없이 돌과 진흙을 운반했다. 돌 사이에는 뱀처럼 작은 구멍이 있어 화살과 돌을 쏘기 위한 용도로 남겨졌다. 전쟁 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국가의 금과 쌀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두꺼워졌다. 담이 세워졌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더 높은 벽을 만들었다. 일본 무사들은 매일 훈련하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적을 기다리며 칼날을 갈고 활을 당겼다. 대장장이들은 두꺼운 가죽 갑옷을 벨 수 있는 새로운 검을 만들기 시작했다. 얇았던 타치 태도는 모가지를 벨 때 부러지기 일쑤였고 장검은 무거워 움직임을 방해했다. 장인들은 불꽃 앞에서 땀을 흘리며 철을 단련했고 더 짧고 끈끈해진 검을 만들어냈다. 나중에 카타나 불리는 이 검은 폭풍의 시대에서 태어난 것이다. 한편 쿠빌라이는 패배를 단순한 기상사고로 여겼다. 그는 사신들을 다시 보내 일본의 복종을 요구했지만 1275년에 파견된 사절은 해변에서 목이 잘렸다. 분노한 카한은 더욱 철저한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 정벌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선과 남중국의 총력을 동원했다. 남속을 완전히 정복한 후 그는 더 큰 해군과 군대를 얻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압도적인 숫자로 일본을 꺾어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인력과 자원의 과도한 징발을 불러왔고 어부와 농민까지 배를 만들고 갑옷을 입게 했다. 1281년 봄, 2개의 함대가 준비되었다. 고려의 마산항에서 출발한 동로군은 900여 척의 배에 4만 명가량의 병사와 선원을 실었고 남중국에서 출발한 남로군은 3,500척의 배에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보급을 실었다. 배는 30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강제로 징집된 이들의 불안으로 가득했다. 많은 선원은 바다를 처음 경험했고 일부는 지난 침략을 기억하며 속으로 두려워했다. 선박에는 말과 화약, 식량, 나무 장대가 뒤섞여 있었고 갑판 아래에는 기침과 탄식이 울려 퍼졌다. 피치로 코팅된 목재는 달빛 아래 검은 빛을 냈고 갑판 위의 병사들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동로군은 봄바람을 타고 먼저 출항했다. 그들은 스시마와 이키섬을 다시 공격하며 불을 질렀고 거주민들을 학살했다. 바다에 떠있는 나무 잔해와 검은 연기가 뒤덮었다. 그러나 남로군은 출항이 늦어졌다. 남송을 정복하며 얻은 배와 병력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고 거대한 함대를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 동로군은 일본의 돌담 앞에 서서 무기력하게 머물러야 했다. 6월 23일 그들은 하카타만 앞에 도착했지만 돌담이 바다를 가로막는 벽처럼 서 있었다. 일본인들은 성곽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숨겼다. 밤이 되자 일본의 작은 배들이 조용히 바다를 미끄러지듯 나갔다. 이른바 모기 함대는 밤마다 적선에 접근해 불화살과 불길을 던졌다. 불꽃이 검은 선박 위에서 번쩍이고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터졌다. 고려와 중국에서 징집된 수병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욕설을 내뱉었고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몇 달 전까지 농부였고 지금은 야간에 붉게 둘러싸인 해상에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 어떤 이는 마음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을 감았다. 일본의 공격은 적은 병력으로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데 성공했다. 육지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이어졌다. 여름노는 녹색으로 물들었고 농부들은 수확 대신 활과 화살을 쥐어야 했다. 어머니들은 화살촉을 갈고 어린아이들은 화살깃에 깃털을 묶었다. 산사에서는 불을 켜고 하치만 신에게 빌었다. 목탁 소리와 스님의 낮은 기도, 신토 제사의 종소리가 한데 엉켜 바다로 퍼졌다. 저녁에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소리를 듣고 적이 다가오는지 느끼려고 애썼다. 매일 밤 이어지는 긴장감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갉아먹었다. 동로군의 병사들은 배 안에서 다른 세계를 살았다. 조용한 밤이면 배 사이에서 쥐가 뛰어다니고 습기 찬 곡식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다. 배 위의 병사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속삭이며 불안한 마음을 풀려 했다. 어떤 이는 지난 1274년의 실패를 기억하며 폭풍을 두려워했고 다른 이는 신풍이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비웃었다. 선체는 서둘러 만들어져 못이 삐걱거리고 바다를 오래 견딜 수 없는 구조였다. 선장과 장교들은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명령을 내리기 어려워했다. 무엇보다 바다는 언제나 변덕스러웠다. 그들은 서로 묻는다. 바다는 이번에는 우리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시 우리를 삼킬까? 두 함대가 합류할 시간이 다가오자 바다는 더 복잡해졌다. 동로군은 하카타만 근처에서 기다렸고 남로군은 늦여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수천 척의 배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 배들은 무질서하게 넓은 바다에 퍼져 있었다. 명령체계도 흔들렸다. 몽골 지휘관들은 일본의 야간 습격을 막기 위해 배들을 쇠사슬로 묶어 서로를 보호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거대한 운명의 묶음이 되었다. 움직임이 제한된 선박들은 서로를 부딪히며 마치 뿌리 엉킨 나무처럼 바다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람은 시간이 지나며 변덕을 드러냈다. 8월 중순, 하늘은 노란색과 회색 사이를 오갔고 낮게 깔린 구름 아래 바다는 숨을 죽였다.
일본의 농부들은 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폭풍이 온다고 속삭였고, 사무라이들은 갑옷의 끈을 다시 묶었다. 동로군과 남로군의 병사들도 이상한 정적을 느꼈지만 대부분은 공격 준비에 몰두했다. 몇몇 고려의 수병들은 오래된 경험을 통해 태풍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상관에게 철수를 권고했지만 무시당했다. 하카타 성벽 위의 전사들은 칼을 쥐며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이 죽음의 정적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측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몽골군은 대나무 사다리와 쇠사슬을 이용해 벽을 넘으려 했고, 일본 수비군은 화살과 돌, 불붙은 마른 풀을 던졌다. 대포 같은 화약 투석기가 성벽에 구멍을 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다. 남로군의 배에서는 화약 폭탄을 쏘아 올렸고, 이들은 하늘에서 붉은 불꽃과 함께 떨어져 일본 병사들 사이에서 폭발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살과 철로 뒤엉켰고 파도는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일본의 모기 함대는 여전히 밤마다 나가 적선의 밧줄과 돛대를 불태웠다. 싸움은 끝날 기색이 없었다. 소리의 폭풍이 해안과 바다를 덮었다. 징과 북소리, 화약 폭발음, 비명, 명령, 기도, 칼날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끝없이 얽혔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와 선체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우러졌다. 냄새는 더욱 끔찍했다. 화약과 연기, 피, 젖은 나무, 땀, 그리고 바닷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병사들의 입에는 짠 바다 맛과 피맛이 번갈아가며 느껴졌고, 바람은 젖은 머리카락과 깃털을 얼굴에 붙였다. 손은 칼자루를 쥔 채 떨렸고, 발은 미끄러운 갑판과 젖은 돌 위에서 무거웠다. 각자의 마음에는 공포와 분노, 명예와 생존 본능이 갈등했다. 전투의 한가운데 잠깐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징과 북도 잠시 멈추고 바다의 파도도 속삭임만 남겼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하늘은 이상하게 환해졌고 바람은 완전히 멎어버렸다. 몇몇은 이 침묵 속에서 신의 숨을 느꼈다. 이 정적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그 대답은 곧 무자비하게 찾아왔다. 처음엔 먼 곳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바다를 몰아쳤고, 거대한 회오리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수면을 휘저었다. 태풍은 두 개의 함대를 향해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들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돌처럼 무거웠고 바다는 산처럼 솟아올랐다. 쇠사슬에 묶인 배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한꺼번에 뒤집혔다. 돛대가 꺾이고 갑판이 찢어지며 병사들과 말, 화약과 식량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바람은 사람들의 비명을 삼켜버리고 물은 숨을 빼앗았다. 모든 것이 서로 충돌했다. 수천 척의 배가 엉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 사이에 시체와 파편이 끼어 있었다. 한국의 기록에 따르면 배와 시신이 한데 모여 사람이 그 위를 걸어서 땅에서 다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파도는 연달아 몰려와 이 거대한 잔해 더미를 더 높이 쌓았다. 익사한 병사들의 얼굴은 파도 위로 떠오르다가 다시 사라졌고 그들의 손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뻗었다. 물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갑옷을 입은 채 빠진 사람들은 움직일 수차 없었다. 배 안에 있던 말들은 체인을 끊지 못하고 함께 가라앉았다. 가장 큰 문제는 배가 서둘러 만들어져 바다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종이배처럼 찢어졌다. 혼돈 속에서도
인간의 이야기들은 있었다. 한 고려 수병은 폭풍 속에서 떨어진 친구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거대한 파도가 둘을 갈라놓았다. 몽골의 궁수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 짧은 기도를 올리며 눈을 감았다. 일본의 사무라이는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칼을 내려놓았다. 그는 적도 형제도 아닌 사람들의 비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중국 남송 출신의 젊은 병사는 가족을 생각하며 마지막 숨을 들이마셨다. 이 폭풍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작고 무력했다. 태풍은 이틀 동안 이어졌다. 16일 아침, 구름이 걷히고 하늘은 맑았다. 바다는 여전히 높았지만 바람은 잦아들었다. 수면 위에는 수만 구의 시신과 깨진 배, 부러진 돛대와 대포가 떠다녔다.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들은 물가로 기어올랐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자비가 아닌 날카로운 검이었다. 일본 병사들은 침략자들을 전쟁의 복수라며 대부분 처형했다. 일부는 남송 출신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건졌지만 대부분은 모래 위에서 피를 흘렸다. 바다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인간의 손에 쓰러졌다. 파편 사이에서 누군가는 눈부신 금반지를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어느 귀족의 것이었는지, 어느 가난 선원의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바다 위에는 수백 개의 이름 없는 유품들이 물결 따라 흘러다녔다. 한 병사는 고향의 딸에게 가져다 주려던 작은 인형을 쥔 채 죽었고, 다른 이는 글씨가 새겨진 칼집을 잡고 있었다. 파도는 모든 것을 뒤섞어 부와 빈곤, 용기와 두려움을 구분 없이 삼켰다. 이 금반지는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바위 사이에 박혔다. 그리고 그 비밀은 파도와 함께 묻혔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일본인들은 신사와 사원에 모였다. 그들은 하치만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절에서는 종을 울렸다. 승려들은 두 차례의 태풍을 가미카제, 곧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다. 종교적 열기는 높아졌다.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었고 마치 천상의 힘이 일본을 구하기 위해 개입한 것처럼 믿게 되었다.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의 검과 용기를 신의 바람과 동일시하며 자부심을 키웠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목숨을 잃은 적의 병사들도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라는 사실을 애도했다. 승려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승에 떠도는 영혼을 위해 진혼을 드렸다. 쿠빌라이의 꿈은 바람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는 다시는 일본 정벌을 위한 함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베트남과 자바를 공격했지만 거기에서도 실패했다. 그의 시선은 내륙으로 돌아갔고 그는 광대한 제국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외교적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신을 보내 일본에게 조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침묵하거나 사신을 처형했다. 이 두 번째 실패 후 몽골 제국은 더 이상 동쪽으로의 팽창에 힘을 쏟지 않았다. 바람이 제국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 하카타와 규슈 지역은 약 30년 동안 상시 군대를 유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끊임없는 경계는 막부의 재정을 고갈시켰고 땅을 경작할 수 없는 군인의 숫자는 농업 생산을 떨어뜨렸다. 사무라이들은 적으로부터 얻은 전리품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은 서서히 쌓였다. 결국 1133년 내부의 반란과 정치적 압력으로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고 아시카가 막부가 세워졌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쌓은 벽이 내부에서 균열을 냈다. 카타나는 이 격동의 시기에
빛을 발했다. 대장장이들은 쇳덩이를 여러 번 접고 두드리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였다. 불꽃이 튀는 도가니 옆에서 장인들은 망치를 세밀하게 내려쳤고 장작 타는 냄새와 땀 냄새가 어우러졌다. 검날은 기존보다 짧고 끝이 넓어 몽골 병사들의 두꺼운 가죽 갑옷을 벨 수 있었다. 날이 잘 맞춰지면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이 검은 후대의 사무라이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훗날에는 예술품으로 숭배되었다. 하지만 그 기원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있었다. 망치 소리는 계속 울렸다. 대장장이의 망치가 강철을 두드리는 소리는 산에까지 메아리 쳤고 이 소리는 전쟁 후에도 계속되었다. 무기를 만드는 손길은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데 쓰였다. 그러나 이 망치 소리가 두 번 다시 거대한 외적을 막기 위해 울려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 강철은 누구를 지킬 것인가? 미래에 어떤 폭풍이 다시 몰려올 것인가? 대답은 여전히 모호하다. 세월이 흐르자 신풍의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로 변했다. 고대의 신들이 일본을 지켜줬다는 믿음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고 20세기에는 또 다른 형태로 부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자국의 특공대 비행기를 가미카제라고 명명해 다시 한번 신풍의 이름을 소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바람으로 만들었다. 역사적 신화가 전쟁 선전에 이용되었지만 그 뿌리는 13세기 해상의 처절한 싸움과 거대한 폭풍에 있었다. 이야기는 때때로 현실을 잊게 만들지만 현실의 피와 눈물은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도 전쟁 속에서 드러났다. 폭풍 후 일본 병사들이 생존자를 처형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복수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고려와 중국에서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서렸다. 이들은 제국의 야망과 왕들의 명령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또한 일본의 승리 뒤에는 피폐해진 농토와 굶주린 백성들이 있었다. 전쟁은 언제나 정의와 불의, 영광과 잔혹함을 동시에 품는다. 우리는 이 복잡함을 기억해야 한다. 기후와 환경도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최신 연구는 엘니뇨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13세기 일본 주변에서 큰 태풍이 자주 발생했다고 밝혀냈다. 기후의 작은 변화가 제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바람과 비, 해류는 전략이나 무력보다 강력했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의 전쟁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쿠빌라이의 함대가 파괴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시 기후 패턴의 결과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자연도 역사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쿠빌라이의 궁전에서는 침략 실패의 소식이 늦게 도착했고 관리들은 서둘러 변명을 준비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삶과 무너진 가정은 누구도 돌려줄 수 없었다. 일본 병사들 또한 깊은 상처를 품고 돌아왔다. 전쟁 후 농사로 돌아온 이들은 밤마다 바다에 울리는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의 손은 칼을 잡다가 호미를 잡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해안의 돌담 위에 있었다. 침략군의 병사를 처형한 기억은 악몽으로 남았고 일부는 승리의 환호보다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속 전쟁은 계속되었다. 전쟁은 살아남은 이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1293년 무사 타케자키 스에나가는 자신이 싸웠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는 화가에게 의뢰하여 몽고 습레도보 엠코 슬레이 에코토바라는 두루마리를 제작하게 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일본 배가 몽골 선박을 불태우는 장면과 성벽 위에서 싸우는 사무라이의 모습, 그리고 휘몰아치는 파도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스에나가는 자신의 용맹을 강조했지만 그림에는 바람 자체는 그려지지 않았다. 화가는 빈 공간과 물결의 흐름으로 태풍을 암시했다. 이 작품은 전쟁의 기억을 미화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공포와 혼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예술은 그렇게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일본은 자신을 자연과 영적 힘이 보호하는 땅으로 이해했고, 몽골의 침략 실패는 그 증거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이야기는 종종 묻혔다. 이름 없는 병사들, 익사한 수병들, 보상을 받지 못한 사무라이들, 전쟁에서 빼앗긴 가족들. 이들의 목소리는 전설 속에서 사라졌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남겼고, 불편한 진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우리는 기록 속에서 이 잊혀진 이들을 다시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에 대한 철학적 생각을 떠올려 본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꾼다. 쿠빌라이의 야망과 일본의 두려움, 병사들의 용기와 공포 모두 이 바람에 휩쓸렸다. 우리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지만 때때로 미약한 자연의 힘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다. 바람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해질 수도 있다. 오늘도 하카타 만에는 바람이 분다. 해안의 돌담은 일부 남아있고 녹슨 쇠사슬이 햇빛에 반짝인다. 바다의 귀를 기울이면 그날 밤 파도가 배를 부수던 소리와 익사자의 마지막 숨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가장 강한 제국도, 가장 고결한 용기조차도 자연과 시간 앞에서는 미미하다고.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용기가 뒤섞인 이야기는 항상 바람과 함께 떠다닐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